가상화폐와 NFT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 뭐 말을 안 들으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정말 어이없이 잘했다, 이렇게는 아는 것 같다 라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정보통신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80년대, 90년대에 정보통신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2000년도가 들어서 구글, 아마존, 네이버 이런 인터넷이 나오면서 정말 정보의 호수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접하지 못했던, 굉장히 답답해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말 그 끝없이 서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이후에 2010년대가 들어서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SNS 시대라는 것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인사나 이런 것들을 전화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전부 다 주고받는 그런 세상이 돼서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의 얼굴과 눈빛을 쳐다보지 않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그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때부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AI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2020년도 들어서면서 뭐 2010년대부터 사실은 뭐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어떻게 저런 걸 알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분야들이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서로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라도 같이 모여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시작되면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중앙통화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가 쓰여지기 시작했고, 이것들은 모두 블록체인 안에서 기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NFT라는 장르가 새로 만들어져서 이 NFT가 굉장한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또 AI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긁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만 보여주는 그런 AI 검색과 AI 데이터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생활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장은 우리가 그동안에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방법과 앞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은 너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예적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방법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이제는 공부를 하지 않고는 자산을 증식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거 모르겠어 라고 하고 그냥 눈 질끈 감고 안 배우고 싶지만, 안 배우면 그때부터 나의 자산은 줄어들고 굉장히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알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이 감소되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는, 최소한 감소되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감소될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세상을 모르면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실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짚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기술력이고요, 하나는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코인이, 이 코인이 괜찮은 코인인가, 괜찮지 않은 코인인가, 또 지속 가능한 코인인가, 아니면은 떴다방처럼 떴다가 바로 망할 코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만큼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코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해온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할 때 과연 이 두 가지를 내가 고려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코인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토큰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토큰이라는 말과 코인이란 말이 혼용돼서 쓰여지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 아마 여러분들 좀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알아보면 코인하고 토큰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메인넷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메인넷이라는 거는 독립적인 플랫폼으로서 암호화폐 거래소, 개인 지갑 거래간의 트랜잭션을 비롯해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생태계부터 시작해서 지갑을 생성하는 것까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메인넷 이 플랫폼 안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런 메인넷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남의 메인넷을 수수료를 주고 빌려서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넷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코인이냐 아니면 토큰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 또 굉장히 자세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토큰이다. 그럼 남의 메인넷을 빌려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이다. 그러면은 자기네 메인넷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인넷 여부와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기반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을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유명한 코인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비트코인이고 하나는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을 하는 그래서 거래 기반의 코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용될 수 있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옛날에 들으셨잖아요. 비트코인이 정말 완전 초반 때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몇 개를 받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피자를 사 먹은 코인이 지금 얼마냐.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렇듯이 비트코인은 화폐의 가치를 할 수 있는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래 기반의 코인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다양한 DApp을 생성을 하고 또 확장을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기반의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화폐 결제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생성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우리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는 똑같은 코인인 것 같지만 서로 역할이 굉장히 다른 그런 그 코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코인 중에서 거래소의 코인 중에서 상당수의 코인이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시는 게 ERC20 기반의 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바로 ERC20이 이더리움 기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제 뭐 망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자, 코인 투자자의 90%가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친구가 권해서
야, 이거 진짜 괜찮대. 라고 얘기하면, 야, 이거 무조건 묻어두면 돼. 야, 이거 100만 원만 묻어놔. 이렇게 해서 카더라 통신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카더라 통신에 의존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묻지마 투자죠. 그리고 또 기술이 괜찮다고 하면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얘기만 듣고 하고 사는 거죠. 분석을 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났느냐,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생태계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그냥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대부분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권유받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막 한 달에 몇백씩 돈을 내가면서 그런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거기서 픽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픽을 받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이러신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뭔가 분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남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냥 픽을 받아서 그 사람 말만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를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준 돈을 다 합쳐가지고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면 그거의 몇 배를 내가 얻을 수도 있고, 만약에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 잃었을 때 그 잃은 것이 다 내 재산이 되거든요. 나의 경험이 돼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데, 픽을 받아서 그렇게 투자를 한 것들은 다음에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재산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단톡방에 몇백만 원씩 주고 들어가서 픽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그런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찔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투자를 할 때 요령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블록체인 쪽에서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도 이런 것들을 판단을 다 해가면서 투자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묶여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체크를 해봐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인 투자 요령이 기술력과 생태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만들 때 코인의 어떤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회사가 코인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쨌든 그 회사는 블록체인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회사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사내 개발자로 다 취업이 돼서 그 회사 안에서 붙박이로 자기네 회사 것만 개발을 하는 사내 개발자가 있는 곳이랑 용역으로 프리랜서 개발자들 개발을 해주는 곳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이제 저는 주변에 이렇게 사내 개발을 해서 1%도 정말 단 한 명도 그 외주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사내에서 모든 사람을 다 이제 개발자들을 전부 다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회사도 봤고요. 어떤 회사는 매니저들 말고는 개발자가 없는 거예요. 매니저들만 개발자예요. 그리고 밑에는 다 용역 프리랜서예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프리랜서들을 데려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 아는 분이, 친하신 지인분이 이런 용역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데리고 많은 회사들에게 파견을 보내는 그런 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를 이제 많이 듣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프리랜서들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와, 진짜 저런 사람들은 쓰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정말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 프리랜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감이 없는 그런 개발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 개발자하고 용역 프리랜서를 썼을 때의 그 결과치는 정말 나중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외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인넷이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코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메인넷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코인은 당연히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메인넷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토큰 중에서도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된 그런 플랫폼들이 사람들이 쓰기가 편하고 좀 더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메인넷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큰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메인넷을 가지고 있지만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체 내에 메인넷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쌓아가고 그리고 어떤 마켓 메이킹 팀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넷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이제 보장한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100% 모든 체인, 모든 코인들이 메인넷만 있으면 다 안전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은 한다. 메인넷이 있다고 하면 기본은 한다. 이런 거죠. 근데 메인넷도 없고 그리고 개발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데들은 이제 투자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켓 메이킹 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켓 메이킹 팀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회사에서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 자전 거래를 하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자기네들이 물량을 막 사들여가지고 가격을 띄우거나 이런 것들을 마켓 메이킹 팀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제 마켓 메이킹 팀이라고 한다면 각종 바깥에서 지금 들어오는 해킹 시도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와 세력들의 장난질로부터 재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 메이킹 팀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해킹을 당하거나 세력들에 의해서 장난질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에 이 마켓 메이킹 팀을 사내에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에서 하도록 한다. 외주를 줘서 이거를 마켓 메이킹 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외주를 받은 회사들은 여러 회사들을 마켓 메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이더리움 머지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이제 뭐 보관 증명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뭐 출렁이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뭐 테라 루나 사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외부에서는 잘 대처를 사내에 있는 것만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외주를 줬기 때문에 야 니네 이거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러면은 아 외부의 환경이 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코인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 내에 이런 마켓 메이킹 팀이 있어야 세력들이나 때로는 거래소 자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장난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고래들과 기관들과 이런 여러 가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장난질을 했을 때 그거를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내부에 있어야지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기술력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것이 해킹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킹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점점 더 새로운 수법의 해킹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킹의 시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치도 그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생겨날 해킹에 대한 예측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런 팀들이 회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세력이나 거래소 자체 내에서도 마켓 메이킹 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에서도 자기네가 너무 이제 뭔가 펌핑이 되거나 이런 코인이 없고 너무 완만하면 그 거래소에서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투자자들이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래소에서도 가두리 펌핑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펌핑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의 큰 거래소 둘 중에 하나가 그런 일들을 가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거기에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지 않고 몇몇 개 매력 있는 코인에만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둘 중에 두 개의 거래소를 메인 거래소 두 개를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각자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코인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쪽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그런 코인의 성격, 이쪽 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코인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두 개를 서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거래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생태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태계에 대한 것들은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그리고 이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코인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것들이 이제 조금 그 컨디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코인을 과연 거래를 해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려면 정말 많이 알아봐야 되겠죠. 그냥 이 코인이 뜬대, 저 코인이 뜬대, 거래소에서 얘가 잘 올라가네,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카드놀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게임을 하다. 여러분들 코인을 투자를 한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은 그냥 코인 게임을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노이즈가 있나요? 잘 안 들리시나요? 네. 그 바깥에서 지금 또 회의를 하고 있으셔서 좀 그런가 본데요. 네. 그래도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바깥에서 지금 또 회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바깥에 사무실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그 문이 닫히는 게 아니어서 방음이 조금 덜 됩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실패하지 않은 코인의 이 두 가지가 생태계하고 그 다음에 증권형 코인 그리고 유틸리티 코인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 생태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 건데 어쨌든 실패하지 않는 코인을 우리가 고르려면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코인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코인을 구분해서 투자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코인이 내가 지금 고른 코인이 증권형 코인이냐 아니면 유틸리티 코인이냐를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있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증권형 코인과 유틸리티 코인을 구분해서 이 투자를 하는 것도 이 생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증권형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증권형 코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증권형 코인은요, 2020년 10월부터 리플이 소송을 시작했죠.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리플이 SEC한테 소송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증권형 코인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SEC가 리플 재단의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증권인데 왜 등록을 안 하고 니 맘대로 거래를 하냐, 이래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리플이 그러면 증권형 코인이냐, 증권이냐 아니냐, 이것을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이 되면서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리플 재단과 SEC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증권형 코인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증권형 코인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걸 기준과 의미를 간단하게 보면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밑에 이 노란 줄로 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투자자의 돈을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기대하고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 돈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돈을 가져와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걸로 이익을 내고 제3자가 노력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그걸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쉐어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을 가지고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형 토큰의 조건이 뭐냐면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다. 회사는 보통 자기 제품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수익을 내죠. 근데 증권형 토큰은 남들의 노력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돈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기대 이익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비합리적인 기대 이익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 이익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 자금의 형태로 자금 조달이 되었어야 한다. 이게 그냥 십시반 이렇게 모여서 동네방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은 게 아니라 투자 자금의 형태로 자금 조달이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이런 대부분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런 증권형 토큰을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된다가 아니라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형 토큰의 조건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고 정의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뭐가 증권형 토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어요. 계속 이슈가 분분한 거죠. 아직까지도 계속 갑론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권형 토큰은 어떤 기준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요. 일단 증권형 토큰으로 우리가 분류가 된다고 하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취급이 불가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업비트 모두 다 민간 자산 거래소죠.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래소입니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공공거래소, 중앙화된 한 국가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국가의 통제가 가능한 그런 공공거래소에서 취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민간 거래소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똑같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투자 설명서를 비치해야 되고 이러니까 증권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증권이 되는데 그것이 코인의 형태를 띠는 것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다 관리가 가능한 그런 토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투자 권유를 규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방법대로 투자를 권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아이디어대로 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정해진 영업행위 외에는 금지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당 매매라든가 자기 거래라든가 자전 거래라고 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쌍방 대리를 하는 거라든가 선행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민간 거래소에서 되었기 때문에 물론 너무 과다하면 제재가 들어오지만 어쨌든 지금은 탈중앙화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증권형 토큰의 기준이 딱 정확하게 마련이 돼서 이것이 민간 거래소가 아니라 공공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게 된다면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되고 중앙에서 모든 것들이 관리하에 거래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은 결과적으로는 리플이 이게 증권형 토큰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결이 나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아마 마련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권형 토큰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래할 수 있는 코인보다 거래하지 못하는 코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더 지금 규제가 많아지고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를 몰고 온 게 바로 테라 루나 사태입니다. 우리가 달을 몰락이라고 얘기하죠. 이 테라 루나는 시가총액 10위에 바이낸스 기준 시총이 9위였어요. 업비트 기준으로는 시총 4위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초대형 코인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가격대가 진짜 10만원대 이상 되는 막 이런 굉장히 초대형 코인이었는데 이 초대형 코인이 지금 거의 0에 수렴하는 가치가 거의 없어진 그런 코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초대형 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다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디파이 플랫폼 셀시우스 13조 원대 대형 헤지펀드 쓰리세로 캐피탈 이런 데가 다 파산을 하면서 연쇄 반응으로 지금 계속 코인 시장이 파동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융위원회에서 이 증권형 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동안에 이런 증권형 코인으로 지금 테라 루나 사태로도 진짜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기 때문에 이런 증권형 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TO라고 얘기하는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공공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취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서 규제를 마련한다라고 하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증권형 코인보다는 비증권형 코인에 더 관심을 좀 가질 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비증권형 코인은 뭐냐? 비증권형 코인을 우리가 유틸리티 코인 또는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틸리티 토큰은요, 화폐적인 성격이 강한 토큰이에요. 돈 대신에 우리가 자국 통화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런 화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나 상품 가치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저장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그런 블록체인 대신에 다른 플랫폼 코인 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체적인 그런 블록체인이 아니라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쓰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유틸리티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DApp 방식, 그러니까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개발이 돼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탈중앙화된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분 배당 기능이 없어요. 이것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인을 샀다고 해서 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배당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 배당 기능이 없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래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동안에 우리가 거래를 해온 유틸리티 코인 중에서 어떤 예가 있냐면 코박이라든가 밀크라든가 오미세고라든가 왁스, 체인링크, 페이코인, 보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플랫폼을 더 많이 쓰니까요.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코인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진짜 조단위 부자들도 있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조단위 자산을 쌓고 진짜 막 100억대 자산을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거래소에서 차익 거래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처럼 맨날 오늘은 시장이 좀 어때? 내일은 시장이 좀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사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대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정말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코인으로 단시간에 이 100억대 부자가 된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노동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미 테헤란로에서 빌딩 주인들이 전부 다 세대 교체가 됐어요. 지금 테헤란로에 있는 큰 빌딩들은요, 옛날에 다 60, 70대 노인들이 건물 주인이었는데 지금 다 20대, 30대로 다 교체됐어요. 근데 이 20, 30대들이 어떻게 그 큰 빌딩들을 다 샀느냐 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IT 개발을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상장을 시켜서 그걸로 엑시스를 해서 돈을 몇백억을 한꺼번에 챙긴 경우,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경우들이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코인으로 단시간에 100억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조 단위로 돈을 버신 회장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이제 부동산 사업을 집안에서 계속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업으로 조 단위를 이제 메인으로 이뤘는데, 만나보니까 부동산만 해서 조 단위로 재산을 이루신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사업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디파이까지 하시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 많은 일을 다 하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거의 한 60 다 되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손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따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따님이 작년에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 원래 결혼을 한 사위가 결혼하기 전에 딸이 결혼을 안 하려고 했대요. LG를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서울역 앞에 있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사람은 너무 괜찮은데 너무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코인을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 친구가 딸한테 벤츠를 사주고 한강 전경이 쫙 보이는 집으로 데려갔대요. 장인하고 그 딸을. 그러면서 자기가 이 집을 샀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코인으로 5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50억을 벌었잖아요. 친구들은 다 1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불과 투자하고 2년 반, 3년 만에 그렇게 50억, 100억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은 어떤 노동이 아니라 속도와 상관없이, 노동의 결과에 상관없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버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진짜 궁금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정보들에 의해서 사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바로 이런 프라이빗 세일입니다. 일반 시장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토큰 세일인데요. 이 프라이빗 세일은 관계사나 내부 직원이나 기관, 이런 허용된 인원들만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판매하는 세일인 거죠. 그래서 수량도 딱 정해져 있고요. 일정한 규모만 딱 진행하고 끝냅니다. 계속적으로 1년 내내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정해진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금액만 팔리면 딱 끝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전 합의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이제 정해가지고 최소 물량도 정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팔리고 있는 그런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할인된 그런 가격으로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소에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거나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코인 재단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겁니다. 직거래죠, 직거래.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 세일을 하게 되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서 1분 안에, 30초 안에도 바로 팔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프라이빗 세일은요, 기본 전제 조건이 한 주, 두 주, 10주, 20주 이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블록딜이라고 해서 뭉티기로, 그래서 한 블록으로 대량의 매매를 해야 되고요. 한 주, 두 주까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액 투자라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딜이라고 해서 뭉칫돈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빗 세일로 산 토큰들은요, 락업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을 사고 나면은 3개월, 6개월, 9개월 동안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갑 안에 그 코인이 들어오지만 출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락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락업 기간이 지나야지만 매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락업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한꺼번에 100% 매도를 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락업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그때 굉장히 시장에 충격이 가서 한꺼번에 가격이 하락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가격이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작년에 그런 코인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락업이 풀리면서 사내에서, 회사 내에서, 코인 재단 안에서, 또 코인 플랫폼 안에서 가지고 있던 사내 회사 내부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갑자기 락업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그 락업 물량이 한꺼번에 풀려서 물량이 증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그 하락한 가격이 올라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락업 기간이 풀리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맞춰서 락업이 풀리기 바로 직전에 산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야지만 다시 그 가격이 회복돼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시간도 손해는 손해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하락한 그 금액이 다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을 하고 락업 기간이나 어떤 락업 뒤에 매도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도 이 코인이 지속 가능하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빗 세일이 끝나고 나면은 프리세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프라이빗 세일은 그렇게 긴 시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프라이빗 세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그냥 거래소에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프라이빗 세일이 어느 정도 좀 짧게 끝내고 그냥 프리세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프라이빗 세일은 정말 인적 네트워크로 인맥이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조금 정보가 더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람도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 일반 투자자들도 그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기업에서 공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 투자자들이 참가해서 프리세일에 참가를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프리세일은 프라이빗 세일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많이 매력적이진 않죠. 물론 거래소에서 사는 것보다는 많이 매력적이에요. 그렇지만 최소 투자 금액이 높고 그리고 많은 수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액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사야 되지만 그래도 거래소에서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소보다는 좀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세일인 거죠. 그래서 프리세일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프리세일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프리세일이라도 정보를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냥 거래소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퍼블릭 세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공개적으로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퍼블릭 세일을 할 때는 최소 투자 금액도 굉장히 낮고요.
대신에 얻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떡도 좀 적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너스도 좀 낮은 편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어떻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내부 기관들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금액보다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사가 검증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보너스는 낮고 기회는 늘어나지만 보너스는 낮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때가 되면은 누구나 개발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되고 그리고 거래 상장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살 수가 있다. 리스크가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라이빗 세일부터 시작해서 프리세일, 퍼블릭 세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거래소 상장으로 가서 거래소 거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스타트업 투자랑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스타트업에서는 엔젤 투자가 이제 가장 먼저 회사가 아예 뭐 사실은 사업자 등록을 내기도 전에 이제 내려고 준비할 때 아니면 내서 얼마 안 됐을 때 이럴 때 정말 뭐 회사에 IR 자료도 없고 진짜 뭐 그냥 아이디어만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막 이제 이럴 때에 투자를 받는 것이 바로 엔젤 투자죠. 그 다음에 엔젤 투자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테스트 모델도 나오고 제품도 이제 테스트 제품이 나와서 뭔가 이것이 이제 지금 테스트 제품 나왔으니까 이대로 우리가 10,000개 생산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상이 될 때. 그래서 그렇게 뭔가 매출이 예상이 될 때 우리가 시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 투자는 아직 재무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샘플 테스트가 나오고 제품이나 컨텐츠 같은 것들이 완성이 이제 거진돼서 요거를 조금 대량으로 만들거나 시장에 풀기만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된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시점이 시드 투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젤 투자와 시드 투자가 이루어질 때가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세일에 코인으로 봤을 때에는 프라이빗 세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나와서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만한 재무제표가 나올 때 그 재무제표를 놓고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해서 이 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성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공식적인 가치 평가를 해서 자산 밸류가 어느 정도 된다. 얘는 300억 가치를 가졌다. 얘는 100억 가치를 가졌다. 얘는 1조 가치를 가졌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회계 법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치평가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계.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투자를 받을 때를 시리즈 A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합당한 가치평가를 했을 때 요때가 이제 시리즈 A라고 보는데요. 이 시리즈 A일 때가 우리가 프리세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세일이 시리즈 A고요. 시리즈 A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점프업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얼마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했고 이것 때문에 매출이 이만큼 올랐다. 근데 우리가 다음 단계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차 제품이 나온다. 2차 서비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2차 서비스를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출이 얼마가 예상이 되고 이 매출을 우리가 이제 내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정도의 브리핑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거기가 시리즈 B부터 C, D, 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시리즈 B부터 시작해서 C, D, E가 나오게 되는 것들이 아마 퍼블릭 세일에 해당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 볼륨도 나오고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보일 때 안심하고 투자하고 이 회사는 진짜 잘 되겠네 라고 하는 게 누구나 봐도 딱 보일 때 그럴 때 그러나 상장은 아직 안 했을 때 야, 이 회사는 상장만 하면 진짜 뜨겠다 이런 것들이 누구나 예측될 때 우리가 진행하는 것들이 시리즈 C, D, E 정도 되는데요. 이때가 우리가 코인으로 봤을 때는 퍼블릭 세일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CDE를 통해서 IPO를 하게 됩니다.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서 거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투자자들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코인에서는 거래소 상장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래소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프라이빗 세일 같은 경우는 공개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롯데홈쇼핑과 신세계에서 푸빌라 NFT나 벨리곰 NFT 같은 것들을 했는데 그게 요시 땅 하자마자 2초 만에 다 마감됐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요시 땅 하자마자 마감됐다는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디스코드라는 이제 어떤 카카오 채팅 같은 그런 이제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런 디스코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화이트 리스트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 언제 이거를 민팅을 시작할 거고요. 언제부터 판매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때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민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멤버, 그 민팅에 참여할 수 있는 멤버가 우리가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화이트 리스트를 전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프리세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고 많은 어떤 뭐 코인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커뮤니티에 많이 이제 조인을 해서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저께 와서 저한테 이제 좀 브리핑을 해주세요 하고 했던 분들도 보니까 코인 프리세일에 대한 코인의 프라이빗 세일과 프리세일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템을 놓고 분석을 하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끼리 프리세일과 프라이빗 세일 하는 정보를 그 사람들끼리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프라이빗 세일 한대. 가보자. 분석해보자.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많은 그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